뉴스 마카세 최리나입니다. 간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입이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많이 오르는데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죠? 제 오늘 한마디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시장의 버냉키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버냉키 성과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선 버냉키 연준 의장이 간밤 하원에 출석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전해드려야 되겠죠. 저와 함께 하나 글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financialpost.com의 글입니다. 벤 버냉키 스트레스 스티뮬러스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제 양쪽 하나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not on preset course. 먼저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양쪽 하나 축소하는 건 분명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주요 기사입니다. 이제 이 쿼테이션에 있는 세 줄이 버냉키가 얘기한 사실상 한 줄 반이 핵심 내용인데요. 자신들은 양쪽 하나 축소를요, 경제 상황, 그러니까 지표 개선에 따라서 하는 것일 뿐, 그 얘기인 즉슨 by no means on a preset course.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다라고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연준이 원하는 것은 올 하반기 정도에 이제 점점 줄여서 내년 중반에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런 것이지만 중간중간 지표에 따라서 그 스케줄을 정할 뿐 이제 큰 그림은 나와 있지만 뭐 요때 줄이고 요때 줄이고 요때 줄여서 요때 딱 끝 이런 어떤 스케줄,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혼란이 가중됐었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예전에 발언했던 것과요. 버냉키 의장이 처음에 양쪽 하나를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어머, 버냉키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였는데 매파로 변했나 봐. 뭐 혼선을 키우고 있다. 버냉키가 왜 이러냐. 소통이 이렇게 되면 잘 안 되는 거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버냉키 의장은 자꾸만 강조하고 있죠. 아니, 이 지표가 좋아지면 한다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제 버냉키의 성과는요. 잠시 후에 전문가의 평가도 공유하겠지만 버냉키는 이제 연준에서 원하는 출구 전략이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시장에게 명백하게 전달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도 그 메시지,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출구 전략 스타일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에 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글로벌 뉴스에 정통하신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QE 축소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양쪽 하나 축소는 기정사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급격하게 진행도 안 할 테니까 투자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머, 유동성이 다 말려 들어가면 어떡하지? 유동성 축소, 공급 중단 때문에 우려하는 것을 이제 막았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안심하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점점 발언을 하면 할수록 만들어간다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표 개선되면 자산 매입을 축소합니다, 여러분. 시간표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라고 지표 개선을 자꾸 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자꾸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버냉키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약간의 문구 변화를 통해서 시장과 소통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고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의 의회 발언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버냉키 이제 할 만큼 했다, 제 몫을 했다라는 평가가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버냉키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그 뒷 의미까지 파악하셨을 텐데요. 사실 근데 냉정하게 보면요. 큰 다른 얘기, 신선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론 충격도 없었지만요. 뉴욕 증시 때문에 버냉키 효과를 톡톡히 누리진 못했습니다. 아주 쬐끔 올랐는데 마감가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0.1%, 나스닥이 0.3, S&P 500도요 0.3%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흐름도 있었었는데 장중에 약간 올랐던 그 상승폭을 5장 들어서 많이 반납하고 끝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S&P 500이나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중에는 약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듯했지만 종가상은 미미하게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유럽도 그렇지만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2.5% 아래쪽으로 처지는 21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상당히 오래간만이죠. 기술적으로요. 2.7%도 돌파했었던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버냉키 발언에 또 한 번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유럽도 따라 안 보겠지만 소폭씩은 다 올랐고요. 많이 올라봤자 한 0.56%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버내기 효과라고 말하기는 머쓱한 종가죠. 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다양한 뉴스들도 같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됐습니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의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연방준비위원회의 이 베이지북이라는 것이고요. 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FOMC 회의를 할 때 이제 연준 총재들이 이제 각각 발언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베이지북에 뭐 이렇게 적혀 있네. 그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 12개 지역의 어떤 경기에 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모아놓은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미국 경기는 완만하지만 아주 더디지만 꾸준하게는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전 베이지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었고요. 주택 관련 지표가 나왔습니다. 주택 착공 그리고 건축 허가가 나왔는데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쪽 하나 축소 얘기 나오면서 모기지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세를 띈 것이 아닌가 이런 왜 안 좋았나라는 어떤 그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월가 또 다른 뉴스를 보면은 모기지 금리가 급증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꼭 위축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사람들이 집 구입하는 데는 이자가 비싸서 집을 안 산다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것과의 상관관계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나 이 고용과 소비 증가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모기지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괜찮다라는 분석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지금 한창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죠. JP 모건 하고요. 웰스파고 이렇게 쭉쭉 실적이 나왔는데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이익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장 끝나고 나왔던 인텔의 순이익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30% 가까이 29% 정도 PC 부문 판매가 좀 덜 돼서요. 역시 급감하면서 3분기 연속 순이익이 감소했다라는 안 좋은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 슬슬 많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일제 한 방향의 어떤 방향성을 보이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은 생략하고요. 곧바로 중국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 합니다. 어제 중국에서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상해 종합지수부터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가요. 오늘 1% 가까이 밀리는군요. 어마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지표가 좋았는데 그 지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지표가 좋아서 우리가 급등했다는 분석이 있지만 정작 중국은요. 0.5% 정도 상승하는 듯 했다가 어제 얘기입니다. 1% 정도 하락세로 마쳤고요. 오늘도 그냥 뭐 조용하게 좀 눈치 보는 것 같았었는데 역시 오늘은 한 번도 어제 종가보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1%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IMF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중국 너희 개혁 안 하면은 성장률 지금 뭐 약간 조작도 해서 또 잘 보이게 포장도 한 것 같은데 7.5%라 그러지 4%대 성장률까지 아마 내려갈 걸이라고 IMF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중국아 개혁 좀 해라라는 얘기였는데 리커창 총재는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조금 부진해 보인다, 성장 둔화 기미가 지표상 보인다라고 해도 정책을 지표 부진 때문에 급작스럽게 바꿀 생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경제 성장이 둔화돼도 리코노믹스라고 하는 구조적인 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좋게 하는 이런 단기에 성장을 끌어올리는 부양책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지만 여유만만인 것 같습니다. 중국장 오늘 빠지는 원인도 아마 그런 언급 때문이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이번에 일본 니케이는 잠깐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니케이 상황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니케이도 어느 순간부터 약간 보합권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말에는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도 0.4% 정도 니케이는 뭐 14,500선에서 계속해서 좀 전체적으로는 그냥 조용하게 기간 조정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좀 힘들어하는 건 같은데 낙폭이 줄었다, 좀 커졌다, 낙폭 정도의 차이지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1870선대 어제 종가보다 한 10여 포인트 정도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분봉 흐름 준비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시가는 뭐 썩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약보합 그래도 1880라인에서 출발했었고요. 낙폭이 아주 크지 않았고 뭐 9시 한 30분 요전까지는 낙폭이 아주 미미한 약보합세 정도였습니다. 이때는 이해했었죠. 왜? 뉴욕도 버내기 효과를 못 누렸는데 어제 우리가 중국발 때문에 급등했었잖아요. 장중에 어제 1890도 갔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눌리는 거야. 그래 뭐 괜찮아. 어제 많이 올랐지 했었었는데 낙폭이 좀 확 커졌었고요. 그 낙폭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면서 약간
고가는 만회하려고 하는데 여의치는 않죠. 낙폭다 만회하려면 이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80선 후반, 한 10포인트 가까이 다시 올라가야 어제 종가 비스무리해지는데요. 1870선 다시 맛보고 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역시 있는 것 같네요. 어제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역시 선물을 많이 사줬었는데 오늘 선물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요. 현물은 1,500억 정도 순매도, 그러니까 지금 6거래일 만에 매도 치는 겁니다. 앞서서 5거래일 동안 한 7,100억 이상 순매수를 해줬었는데 일단 6거래일 만에 현물 쪽 매도 전환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오늘 특별한 흐름 없습니다만 어제 굉장히 많이 담았었죠. 유례 없이요. 잠시 이제 기관의 전일 수급도 보여드리겠고 개인이 오늘 1,500억 정도 좀 갈 것 같은데 라고 오늘 또 개인이 엄청난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자, 외국인들 선물을 얼마나 많이 파는가. 어제 6,500계약 이상 샀던 외국인이요. 오전장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한 30분 정도 남겨져 있는 지금 3,000계약을 넘게 팔면서 어제 산 계약 수의 한 절반 가까이를 일단 돌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만 한번 정리해서 보시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 5거래일 동안 7천억 정도 순매수 현물에서 해줬다가 일단 어제 한 1,300억 샀거든요. 어제 오늘만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급등했으니까요. 어제 산 것보다 이상으로 현물에서 일단 팔고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선물도 어제 6,000계약 이상, 6,300계약 정도 샀었는데 어제 절반 이상을 지금 이미 오전장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일단 콜옵션까지 전부 다 매도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훨씬 더 견조한데 오늘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540선 완전히 안착시키죠. 오늘부로 사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종가보다도 아주 소폭 미미한 상승이지만 오늘 코스닥은 거의 아주 잠깐 하락 전환한 것 외에는 상승세, 빨간불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이 그 견주함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자, 시가부터도 코스닥은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조로 출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그때 잠깐 같이 하락 전환된 것 외에는요. 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일단 상승폭을 키우진 못했지만 아직 시가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은 거의 유지 중이고 하락 전환은 아주 한때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에도 약간의 수급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쌍끌이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었지만 오늘은 그런 모습은 아닌데요. 왜냐?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그래 어제 많이 샀지 그전에 좀 샀었지 오늘 좀 정리하자. 전체적으로 약간 정리하는 쪽에 오늘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아까 이제 기관의 거래소 매매를 놓쳤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오늘 기관이 8억 정도만 순매수하는데요. 연기금이 얼마 삽니까? 500억 이상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매가 상당히 좀 두드러집니다. 어제 기관이 2,300억 정도 현물 순매수할 때 2,300억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그중에서도 연기금이 얼마를 샀는가? 1,500억 이상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연기금이 산 거죠. 그런 연기금이 오늘도 500억을 연속해서 사더라 이겁니다. 어제 오늘 산 것만 해도 순매수만 따져도 벌써 2,000억에 육박하죠. 연기금은요. 이렇게 산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되돌아가 보면요. 자, 그런 적이 없었죠. 6월 26일까지는요. 그 전으로 한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연기금 이렇게 1,000억 이상 순매수했었던 기억이 언젠가 지금 되찾고 있는데 약간 뭐 컴퓨터가 느리긴 합니다만은 1,000억대 이상 샀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보면요. 이제 이것은 해외 차트인데 자리로 보면 1,820선대 정도 됩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 포인트에서 연기금이 6월 한 20일 정도에 이때 한번 샀었고요. 이때 이제 밀렸을 때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별로 안 사다가 다시금 이 자리 부근에 왔을 때 어제부로 다시 1,850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요. 어제도 굉장히 저점을 1,115원 아래쪽까지 레벨을 낮췄다가 종가상 1,120원대를 회복했었죠. 오늘 역시도 약간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이요. 뭐 매파적인 발언, 뭐 양쪽 간의 축소 곧바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양쪽 간을 유지해 나가는데 지표 보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표 보면서 할 거예요. 라고 강조했죠. 비둘기파적 발언이라고 오히려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합니다. 이미 NDF 여그에서요. 개정하기 전에 한 4번 정도 빠져서 출발했었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재밌는 것은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폭 줄이면서 1,120원대는 회복했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분봉입니다. 낙폭을 점점점 줄이고 있고 시가에선 1,118원 정도였는데 어느덧 1,120원 넘어선 1,121원까지 물론 거의 뭐 어제 종가 부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빠지는 줄 알았지만 마지막에 원달러가 1120원을 회복하면서 이런 양봉을 그리면서 끝냈거든요. 어제 저점이 1114원 정도였는데 이제 1115원, 14원 정도는 이 정도는 더 안 밀린다는 저점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하락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버닝키 발언에도 불구하고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로 시장의 변동성을 또 한 번 만드는 지긋지긋한 날인데 삼성전자가 이 노름에 빠지기 어렵겠죠. 역시 안 좋은 주인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130만 원 중심으로 이 시가총액 대비 무거운 종목인 것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변동폭을 그것도 장중에 많이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130만 원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이제 130만 원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왔다 갔다 오늘도 방향성을 못 잡고 있고 역시 시장을 오히려 누르는 쪽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는 좋고요.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1% 가까운 상승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그리고 모비스와 삼성생명은 약간 약보합 내지 1%대로 밀리고 있네요. 나머지 종목 보시겠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29,000원 이상도 회복했었는데 지금 매수 창가에 보면은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일단 29,150원까지 올라오는 SK 하이닉스이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을 꼽으라면 뭐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왜 3%까지나 급등할까? 일단 차트를 좀 열어놓고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3.5%나 지금 이렇게 급등합니다. 차트적으로도 오늘 61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의 급등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지분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한 10%대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롱텀, 중장기로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한국전력 우리가 이번에 좀 많이 살 거야 라고 대놓고 지금 매수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전문가분들은요. 분명히 이제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롱텀 자금 성격인 연기금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일단 이전 고점이라 할 수 있는 한 32,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2차 전지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 모터스가 이미 미국 뉴욕 시장에서 이전날 한 14%대 급락했었다가 10% 정도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모터스 주가를 그대로 반영하듯이 2차 전지도 오늘 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잠깐 삼성 SDI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어제 이미 2차 전지는요, 장중 조정으로 끝내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얼마나 빠지는 줄 알았냐면요. 한 2%, 3%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5일선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종가상은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시킬 정도로 이 조정이 장중에 끝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사람들이 급격하게 몰리면서 다 사자 주문을 내니까 어제 안 빠졌다는 얘기고요. 오늘도 소폭 밀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15만 9천 원까지 찍으며 16만 원을 넘보며 오늘 또한 신고가를 낼 정도로 2차 전지 쪽은 좋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산업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저도 기억납니다. 전문가분들이 얘기했을 때 이 갭을 조금 메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자라고 했었는데 아이고 이제 그런 가격을 주지 않고 혼자 날아가고 있네요. 9,450원까지 오늘도 4% 넘는 급등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EP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해요. 현대 EP는요,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주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나오면은 이 종목이 뜨곤 하는데 최근에 경량화 수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급등하면서 사실상 거의 신고가 이전 고점까지 한번 터치를 했었습니다. 현대 EP는요, 아마 목표가를 전문가분들이 부르기에는 8,500원까지 가능할 거라고요. 8,500원.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신고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쭉 달렸는데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오히려 윗꼬리가 달려서 오늘 매수하기는 적정한 가격이 됐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태양광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이 최근에 반짝반짝 오늘까지도 좀 강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까지 나흘 연속 상한가를 치는 오성 LST를 봐도 그렇죠. 신성솔라에너지 그리고 웅진에너지도 역시 거의 상한가에 비등비등한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상승이 눈에 띕니다. 오늘 또 OCI 정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예, OCI도 오늘 역시 강보합세로 약간 이제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 정도 레벨대에서 기간 조정에 잠깐 들어갈 수 있어 보이지만 여기서 급격하게 급락할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태양광을 봤으니까요. LED 쪽을 한번 볼까요?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전체적인 포괄 섹터를 좀 준비해봤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신고가이고요. 한미반도체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오늘 급등하면서 LED주 가운데서도 이 같은 온도차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와중에도 한미 반도체는 오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태양광이 그래도 LED보다는 조금 더 세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전체적인 이제 풍력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 봤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또 섹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선기자재 풍력 쪽의 분위기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또 뒷심이 무섭다고 현진 소재가 최근에 급등했는데 오늘도 제일 많이 오르는 게 현진 소재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회사인 용현 BM이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있습니다. 풍력도 역시 좋네요. 코스닥의 테마가 아주 활발하게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ED 쪽 봤으니까요. 포스코 ICT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는 제가 여러 차례 정말 말씀드렸었는데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역시 테마의 대장주이고요. 최근에 이제 ESS 의무화 설치 여기도 수혜입니다. 물론 조금 버거워하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진 못하지만 여기 이제 급등 이후에 이 가격대를 한 번도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이 이 한 번의 운봉 이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강한 양봉을 뽑아내면서 이 가파른 기울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의 이제 매물들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9,760원 찍으면서 신고가도 냈었군요. 네, 이번엔 카지노주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일제히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강원랜드가 빠지는 것이 제일 문제죠. GKL과 파라다이스. 자, 이 세 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요, 사실상 두 달 연속 거의 기간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약간 지루할 정도로 발 빠르신 분들은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약간 답답한 그런 국면이고요. 오늘 소폭 물론 올라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GKL이 그래도 가파른 눌림목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시도하고는 있습니다. 제일 좀 가파르게 빠졌었는데 그 기간 동안 파라다이스는 버텼었고요. 오늘 61선까지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급등을 일단 한번 줍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줄어 있습니다. 문제의 강원랜드를 좀 보겠습니다. 레저세 부활 그리고 미지급 소송, 미지급 수당 관련된 피소도 맞았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 번에 급락을 맞은 이후에 제가 이 종목은 정말 길게 보면서 오히려 급락 한번 하면 더 사자라고 했었었는데 곧바로 추가 하락이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오늘까지도 오늘 카지노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좀 처져 있는 모습. 제일 약한 종목이 강원랜드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번엔 미디어 관련된 종목을 특징주로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이쪽에 이슈 있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예림당이 올라옵니다. 예림당, 그쵸. Y 시리즈, 이 책으로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 이제 미국의 매크로힐 하고요. 드디어 이제 판권 계약을 맺고 판매가 영문판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영문판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건데, 이걸 언제 판매를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뭐가 부족한 것이 없나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었는데요. 드디어 판매에 들어가면서 오늘 갭상승, 한 4%대 갭상승하고요. 지금도 7.5%, 8%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 고온 시리즈로 유명한 대원 미디어도 오늘 만만치 않은 상승폭을 보여서 준비했고요. CJ ENM이 드디어 4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죠. 이번에 상승이 과연 진짜 상승일까? 약간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회장이 드디어 구속된 날인데도 CJ ENM은 아이러니컬하게도 4만 원대가 지금 뚫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한 3만 9천 원대, 3만 8천 원대 후반이 매물대였는데 이때도 사실상 윗골이었죠. 4만 150원 찍었을 때는요.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색깔의 양봉이 나오고 있고요. 약간 욕심이 난다면 거래가 약간 더 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크지 않고 긴 양봉, 바디가 길게 마감이 된다면 CJ ENM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단 CJ ENM이 잘 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요즘 재밌게 보는데 방송 부분에서는 꽃보다 할배가, 게임 부분에서는 모두의 마블 두 견인차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의 경우에는 오늘 한 번 또 큰 매물이 나와요. 아시죠? 하한가 한 번 맞고 가파른 상승 한 4, 5일 연속 줬었는데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찰실한 매물이 가파른 단기 반등에 따른 어떤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하는 것 같고요. 소프트맥스는 차트 안 열겠습니다. 이런 차트 보면 자꾸 따라 사고 싶으실 것 같아서 10일 연속해서 강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머지 이제 내수주 가운데 특징지를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겠는데요. 한샘이 어제 신고가 냈었는데 한샘은 이미 실적이 나왔죠. 이야, 이런 이제 숨은 조용한 내수 섹터 속에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제 신고가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고요.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신라도 어제 7%대 이렇게 급등했었었는데 약간 뭐 매물이 찰실한 매물이 있었다고 하지만 역시 하반기에 대한 특별히 2분기, 3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요. 광동제약도 지금 신고가라서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입니다라는 분위기를 좀 짚어드리고자 2등주, 내수주 가운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유업은요. 500억대 BW 발행 부담 때문에 밀리는 것이고요. 태산 LCD는 백라이트 유닛 이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어떤 그 생산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당장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한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백라이트 유닛 쪽이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쪽의 사업이 돼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 생산이 자회사 쪽에 중단돼 버리니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뭘 할까 그 고민에 들어갔다고 하니 실적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특징주 한번 정리해 보겠고요. 시장 톡 드리기 전에 한번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스피 차트죠. 코스피가 1870선대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말고요. 200주봉선, 이 핑크색 줄이 쭉 오는 거 여기에 이제 1000을 갖다 대면요. 1880선 정도가 됩니다. 이건 주봉이니까 이번 주 끝까지 내일까지 가야 이제 이 주봉이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어제 상승했을 때는 요 200주봉선이 1880 정도가 회복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뭐 언저리에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안 차게 되면 사실상 중기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요. 전문가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단기 반등이었고 아직까지 상승 추세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모두들 조심스레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겁니다.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일단은 지금 시장이 걸쳐져 있다. 그러니까 중기 상승 추세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 가능성은 일단 열려있는 상태로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사실은 오늘까지 더 강한 게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지금 아주 작은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역시 상승 추세로의 어떤 기대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외국인들도 어제까지 오늘은 좀 팝니다만은 계속해서 뭐 6거래일 연속 이렇게 5거래일 연속 사면서 7천억 정도를 사줬는데 오늘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요. 전문가들은 곧바로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종목이 중요하다. 어닝 시즌입니다. 참고로 오늘 두 가지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종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적이 중요한 시즌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금호석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2%가량씩 밀리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은요. LG 디스플레이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천억대 그런 초반 정도가 될 텐데 뭐 많이 부르는 곳은 한 3,100억 정도까지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 패널 증가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이쪽 스마트 기기 패널 쪽에서는 실적이 덜 나올 테지만 우리 요즘에는 이제 TV 좀 큰 거 보잖아요. 대용량 이렇게 대화면, 대면적의 TV 패널 수요 증가로 아마 2분기 실적은 3천억대 초반 정도, 많게 나오면 3,100억대 정도는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실적 나오기 전 주가는 좀 부진합니다. 금호석유도 아마 오늘 실적을 발표할 거예요. 400억대 정도 2분기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차트적으로도 아직 너무너무 더딘 그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아직 실적 발표 전 약보합세로 85,000원 정도에 걸쳐 있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 특별히 삼성전자 쪽이 많이 부진합니다. 사실상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온 거고요. 진짜 본 실적은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발로해서 IT 부문 실적이 본격화되는 날인데 글쎄요,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IT가 약하니 이것도 좀 기분이 찜찜한 것 같습니다. 자, 버냉키 말 다 했죠? 이제 어닝 시즌, 실적에 집중할 때입니다. 시장은 중기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코스피 코스닥 길목에 와 있는데 실적에 집중하면서 뭘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뉴스마켓입니다. 검찰이 CJ현 CJ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2,078억 원의 횡령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CJ그룹은 회장실 산하의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 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영하며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 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두 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21일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선 지 59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 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국내 1, 2위 포털 업체인 NHN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구글과 2년을 다퉈온 싸움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토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 내외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 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수수료의 개선을 위해 은행들이 연내 수수료 모범 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나 반토막 난 은행권 수익 보전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원가 분석을 통해 일부 수수료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은행권 공동 또는 은행별로 수수료 모범 기준을 만들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원가 분석을 통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용인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며 은행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던 것에 정반대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은행 창구를 이용하거나 은행 마감 후 송금과 인출 시 수수료가 일부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감원은 은행 수익 확보를 위해 프라이빗 뱅킹 자산 관리나 기업 컨설팅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높은 만큼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7월 18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